요새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이제 소개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 교육 시장에는 윤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희 금융투자업계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쌤,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아유 무슨 우리 다 오랜 경험 있으지만 네. 주식에 무슨 오래 주식 시장에 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우리가 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렇죠. 그렇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윤지호 센터장 이 얘기인데 갑자기 윤쌤 하니까 좀 아니, 윤 선생 투자교실 이런 전혀 느낌으로 오늘 아닙니다. 예. 오늘 또 많이 배워가시려고 또 많이 오셨거든요. 네. 진짜요? 최근에 제가 가장 핫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8월부터 좀 안 좋게 보셨어요. 아니요, 그 전부터- 잘못 본 거예요. 그 전부터 그냥 계속 안 좋게 보니까 틀렸던 거죠. 원래 좋았는데.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던 하우스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데이터들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콘 베이스도 아니고 탑다운도 아니고 바텀업도 아니고 저는 약간 미드라우드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산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가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올해는 모멘텀 감속이 뚜렷해지는 시기고 그걸 좀 봤던 건데 이제 또 조정 좀 나오면 저 사람 괜찮게 보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장의 오르내림보다는 대략 시장의 색깔이 어떠할 것 같고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 지금 그것만 캐치해 가신다면 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쌤의 핵심 요약은 이건가요? 그렇죠.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 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단순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죠.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뭐 질문 같은 거 박 차장님도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갑자기 가을쯤 사가지고 내년에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는 전에 썼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책들 이제 구해가지고 보면 어노멀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또 계절적 효과에 관한 책들이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1월 효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미국은 세금 때문에 보통 가을 10월쯤 사서 그 다음에 뭐 3, 4월에 팔면 성과가 가장 좋았다. 전에 자료도 저도 썼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안 맞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쓰면. 그게 언제였냐면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한 10월쯤 이 자료를 써요. 반등할 거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급반등을 했죠. 10월서부터.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실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직전 기억에 종속되는 경향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작년에 사실 가장 좋은 성과는 3월에 사서 9월에 파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맞습니다. 데이터를 구해보면.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요 10월에 사서 3월에 파는 전략이 좋았던 것 같지만 옆에 보시면은 요 굉장히 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86.7%라는 9.11 테러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이걸 딱 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2000년대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금융위 직후에는 굉장히 부진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너무나 뭐 공식처럼 언제 사서 언제 팔면 되고 이런 뭔가 세상에 불변의 법칙처럼 이런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올해도. 네. 하지만 10월에 사서 3월에 팔면 돼. 이건 확실한 방법이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나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제가 오늘 아마 두 사회자분과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저희들이 올해 아마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네.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총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이죠.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과거 2007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한참 지금도 강세론을 외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돈이 풀렸는데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올린다면.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내년에 금리 인상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네. 뭐 생각에서 이런 얘기하죠.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혹시 물가는 올라오는데 경기가 그만큼 안 살아나가지고 금리도 제대로 못 올려. 이건 네. 더 최악의 상황인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만 보는 것보다 이제 시장 이걸 지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통화량 대비 시총 보면 네. 지난번에 고점이 2007년 정도 께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통화량을 흡수하는 때였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모가 낮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분모가 높아지는 시기니까 네. 국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통화량을 좀 흡수하는 시기였고 네. 지금은 통화량이 풀려 있는 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 수준까지 갈 거다라고 접근하는 건 제가 배우고 가는데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시장을 낙관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주시길래 저도 한번 그려보고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버핏 지수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경제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커진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통 속도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 구조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MV는 PY에서 네. 결국 뭐 개와 주인의 선택이나 코스탈리 미롤 예를 들더라도 목줄이 너무 길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되게 적절한 그래도 근데 이게 저도 고민스러운 주제죠. 오늘은 이제 윤 쌤이랑 좀 저희 진행자가 싸우는 거 같은데. 배틀하시려고? 아 그게 아니고 뭐 저 버핏 지수는 사실 올 초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올 초에도 막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면 하필 지금이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들 감속하는 시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이게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네네. 어떤 이런 실물 대비 경제가 주식시장의 금융자본주의가 커질 수 있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뭔가 전반적으로 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죠. 뒤에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미국채 10년이 한 2에서 2.5 레벨까지도 갈 수 있다면.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큰일 안 그래요. 나니까. 괜찮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동성 힘이 유지는 아직 되고 있지만 거쳐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먼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요즘 이제 아침에 이제 미국 주식 강하게 시작하고 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쫓아갔나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한번 많이 당했었냐면 멀리 있지도 않아요. 2013년, 14년에 너무나 자주 당했던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미국 지금 조금만 경험 있는 분들은 미국 보고 있다가 아침에 당연히 오면 미국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갈 줄 아는데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네. 미국 조정받으면 훅 빠지고 알고 봤더니 한 1년 놓고 봤더니 우리는 박스권에 있었고 미국은 저기 날라갔어요. 네. 최근 살짝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 테이퍼링 한 적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밖에 사례가 없어요. 그거 갖다가 특정화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성향 우리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처럼 역사는 똑같이 재현되진 않는데 좀 라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라임이 혹시 있나? 그러면 여기서 요새 헷갈리는 브라즈 같은 데 보세요. 불가하며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프레자일 5부터 여러 가지. 요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만약 이럴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의 자금 유출 변화를 보면 이머징에 돈을 잘 안 가고요. 그때도 일본에 돈이 갔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진국끼리 돈이 왔다 갔다 했지. 그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왜 기억을 하냐 저희들은 그때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우리는? 그래서 결국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때 테이퍼를 하고 나서 채권이 소요가 늘어납니다. 예, 거꾸로 움직였죠. 맞습니다. 이게 예. 아마 여기 채권 전문가시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우리 증시도 좋을 거라는 작년과 같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로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 이걸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때도 테이퍼링 실시하고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종료하고서 달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달러가 강해져서 그렇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가서 우리가 올해를 바라볼 때 내년을 바라볼 때 강세장의 전제 중에 하나는 그냥 개인의 수급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원화가 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1,000원대 초반 간다는 얘기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쉽지 않다. 테이프런 식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부합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게 이제 이런 상황 아닐까.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캐리 트레이드가 거기에 맞죠. 이제 작용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달러를 가지고 신흥국에 가서 신흥국 자산들을 막 사는데 달러를 이제 덜 풀겠다라고 하면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제 환류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다시 조금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죠. 자, 방송님 그 부모님 옛날에 그 채권책 보고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죠? 그 예, 캐리 맞습니다. 부분. 저도 그 책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 채권 쓰셨던 책이. 홍보 한번 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제가 저 책이 몇 개 없는데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맞습니다. 있다. 거기에 캐리 얘기가 좀 자세히 나와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책도 언급해 주시고. 아니 저는 그냥 진짜로 그냥 생각이 나서 한 건데 캐리가 사실 이걸 하면 개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들 하시니까 한번 그 책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사실 박사님은 직접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놀라울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와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좋은데 기대 이상인데 이거 보시면 잘 나왔어요.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3분기 지나고 나서는 미국 실적 시즌도 약간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현재 사실은 실적은 이제 세전이익률에서 순이익 마진을 빼진다는 건 약간 세금 부분을 감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내년에는 세금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바이든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1%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추론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 미국이 올라가서 쭉 올라갈 것이냐. 그러려면 결국 미국도 마진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락시를 보면은 이제 그 정도의 마진이 쉽지 않은 상황 미국도 가고 있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쵸. 세금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거 알겠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국의 강세 국면이 3분기 실적 쪽은 오케이. 4분기부터는 미국도 약간 주춤해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내년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증세 움직임이 좀 다각도로 나오는데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좀 시간 지났어요. 9월 3일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건데 그날은 좀 화제가 됐지만 이후에는 좀 가라앉아 있는데 뭐 누나 알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제일 고민은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자사주 같은 곳에 혹시 배당 소득에 준하는 과세가 실시된다면 이게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지금도 부양시킨 효과가 사실은 클 이번 텐데. 실적진의 미국 동력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그 소위 미국 출신 전문가한테 저도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문장에서 여쭤보듯이.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급하게들 하고 있거든 최근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애플은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데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이럴까 하면 뭐 우리 똑같은 고민 아닐까 여의도 있는 사람들. 도대체 왜 우리 기업들은 저렇게 안 해줄까?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플을 잘 보시면 애플도 이게 우리 반도체 담당자랑 제가 한번 이걸 궁금해서 했더니 ROE가 애플이 이게 높은 이유는 자사주를 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의 주주 환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순이익금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뭐 데이터라는 게 그래요. 애널리스트 우리는 오늘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애널리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정교하게 아까 3월에 그 10월에 사서 8월에 마찬가지지만 혹시 이 부분이 미국이 건들면 미국도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기 쉽지 않을까. 아마 최근에 미국의 많은 IB들에서도 그 자국 증시에 대한 미국 증시의 상방향을 열면서 주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얘기해요. 거기도 이제 네, 동학개미 같은. 미국도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버텼거든요. 저 거기 뭐 로빈후드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통해서 그거와 또 한 축은 사실 더 큰 축은 이런 자사주와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중국만은 빅테크 규제가 있다면 미국 중국도
미국도 이런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자사주가 저렇게 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한번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린 거냐 첫 번째 주제인데 유동성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뭔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느낌, 힘이 그런 느낌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분명히 유동성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 건 맞죠. 두 번째 주제예요. 유동성의 힘은 약화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요새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참 용어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고 네. 슬로우플레이션.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좀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70년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재현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근데 슬로우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느린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내년에 이룰 수도 있죠. 단기물만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 현상. 태권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빡 오죠. 그렇죠. 혹시 그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 금리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그게 증시에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네, 맞아요. 오히려 내년에 금리 인상해버리면 약간 노이즈는 기겠지만 그래도 위로 열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전 내년에 그게 관전 포인트라 보는데 여하튼 시장은 느린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구간을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아직 방향은 못 정하지만 이게 중요한 변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본부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시장에서 아마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제가 기다렸던 기업 뉴스가 있었어요. 네. P&G였어요. 그러니까 P&G가 왜 중요했냐면 어떻게 본다면 가격 정가 여부에 대한 이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모닝 미팅 끝나고 나서 이걸 조사시키는데 이제 모여서 미팅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계속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도 못 움직이고 그냥 그랬어요. 핵심은 뭐냐면 코스트 증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인식했고요. 그래서 판가 전이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했어요. 근데 양껏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P&G가 뭘 하냐면 구강용품, 스킨용, 유아용품, 여성용품, 세제 온갖 걸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정가 여부를 제가 이제 전에부터 미국 실적 시즌 시작되면 거의 다 첫째 주에 이제 금융주 시작하거든요. 쉬워요. 금융주는 금리 올라갈 때 되면 좀 잘 나오고. 근데 P&G서부터 굉장히 좀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P&G에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을 떠나서 지금 드러난 바로 지금까지의 현상은 소위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이고 P&G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해서 뭐 안정권 통해 우위 시장을 만들겠다 뭔가 얘기는 다 있는데 내가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너네 자신 있게 가격 올릴 수 있어? 즉 수요가 강해? 근데 P&G에서 자신 있게 못 올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대로 버티겠지만 물건을 재화를 만들어내서 파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뉴스랑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네. LPR을 못 건드렸잖아요. 네. 중국 지표가 뭐 박재용 차장님 계시니까 되게 편하네요. 저도. 왜냐하면 한 며칠 전부터 시장 반등한다는 사람 분들 주장의 핵심은 중국 성장률 안 좋으니까 뭐 내놓을 거다 했잖아요.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오늘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 뒤에 말씀드리고 왜 못 내놓고 있는지. 네. 근데 이것 플러스 P&G가 중요했는데 이거 딱 두 개 확인하고 나니까 오늘 사실 뭐 저도 대화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텄다. 네, 사실 아침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단정적으로 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중요한 어떤 걸 보면서 이것의 결과를 보고 액션들을 하여.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왔었다는 거나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는 이후의 방향성에도 좀 중요했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지금 센터장님이 뭐 예상을 하기보다는 뭔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 현상을 보고 뭔가 달라지면 액션을 취하자라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격 전가력이 그럼요. 있느냐. 이거는 곧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얼마나 내가 원가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거를 마진을 확보해서 팔 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방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저까지 멋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도 갑자기 뭔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 좀 이따 생각날 때 얘기하죠. 지금 달러트리 이야기를 하셨고, 달러트리가 아니고 PNG 이야기를 하셨고, 정책. 아, 그렇죠. 중국에서 정책이 나와요. 하여튼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뭔가 정책이 나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중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어쨌든 간에 중국이 코로나를 시작한 다음에 코로나도 먼저 벗어났고 먼저 긴축했었거든요. 먼저 망가 네. 그리고 그렇죠. 근데 먼저 규제했고, 근데 중국의 지표가 먼저 망가졌어요 지금. 네. 그럼 뭔가 액션을 해줄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그를 내년 4월까지는 아무 액션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네. 제가 유동성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거는 이제 인플레 부분 넘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 전가 여부 이게 마진과 연동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저희 상품 담당자분으로 너 유가 올해 맥스 봐야 70이라고 하지 않았냐. 언제 전망이? 올해 연초? 이것도 좀 지난 뒤에 80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요. 이제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우디의 감산, 사우디가 우리 맨날 뭐 미국이 한마디 했으니까 사우디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다음날 그냥 회의 감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탑 시켜버리잖아요. 네. 러시아도 푸틴이 한마디 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천연가스 공고 없어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잘 이것도 들여다 보시면 이 결국 독일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게 여러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푸틴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여기 하나가 더 생겼죠. 지금 올 겨울이 추울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017년, 18년의 경험이에요. 그때 남반유가 유가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공급무 이슈 때문에 나왔는데 혹시 날씨라도 추우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부터 추운데 지금 사실. 그렇죠. 발전용도 가스로 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막 덩달아 오르는 거죠. 시장은 가스 가격인데 사실 이게 대체 수요 때문에 이게 뭐 잘 안 잡혀요. 근데 여기 이제 케미칼도 연결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격돌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NCC 공급 확대되도록 요새 스프레드 좀 돌아섰으니까 화학 그래도 싸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쉬울까요? 헷갈리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얘기하면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세미나 다닐 때 하던 얘기였는데 알다시피 석탄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이 가스 가격이 오르면 그게 요소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비료는 요소를 갖고 만들어요. 네네. 우리가 2008년인가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전 세계 중국이 비료 시장을 닫아버려요. 농산물 만들려면 비료는 너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 국 비료 가격과 주식이 뭐 거의 급등했죠. 네. 이게 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비료 가격 한 회사의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시장이 나비 효과처럼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는 주가가 좋은 거죠. 그렇지. 가격 전가를 못하는 P&G는 빠졌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렇죠. 네. 어쩌면 지금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매일매일 긴장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는데 오늘은 또 이런 곡물 대란 가능성.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요. 음식료주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과연? 가격 전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P&G를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들 얘기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오늘 저도 피곤했던 날에 집에 샤워하고 나온 건데 결론은 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식을 뭐 예언가적으로 난 강세론 자야 학세론 자야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 유튜브 생태계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이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 반대편에 생각해 볼까요? 인플레가 나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은 어땠죠?
우리가 규소 가격도 오르고 온갖 게 다 오르잖아요. 이게 미국의 팁스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시총 비중이 한국의 역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반도체 주가는 떨어진다. 시총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정도 상관도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면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이제 메모리 가격을 바텀으로 치시는 거죠. 그 작업도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 미드라웃을 보는 거는 어떤 매크로 변수가 움직였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추적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도 업계에 있는 동안 인플레 기대가 미국에 생기면 네. 반도체 시총 비중은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경우가 다른데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그래요. 아니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도체를 만들 때 원가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물가가 오르면 그쪽의 연동동 섹터가 시총 비중이 올라가고 이쪽 비중은 줄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단점이 PER. 네. 그 뭐죠?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쇼 데이터하고 상대 가치를 보는 거예요. 네. PER이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가 없는 거예요. 업종마다 다른 거듯이 그렇죠. 네. 항상 주식을 볼 때도 렐러티브 스트렝스를 보는 거죠, 저희들이. 근데 하여튼 시총 비중이 어디가 늘어나고 줄어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되면 금융업종 시총 비중이 보통 늘어나고요. 이거는 꽤 됐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인데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물가가 더 세지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올해 가장 저희 하우스가 이제 고민했던 주제였는데 결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도 강하게 저희가 돌아선다는 걸 말씀 못 들은 이유는 섹터 담당자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이랬을 때 잘 안 됐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거 또 하자면 길어지는데 좀 싫어들 하시니까 아니 그래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자로 보면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자료가 알다시피 트렌드 포스 자료잖아요. 반도체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 또 나왔죠 이번 주에 사실. 네. 서버 디램까지 꺾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놀랬던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위 반도체 하시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말을 썼었는데 어떤 분은 약간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은데 애플이 공급 차질이 왔을 때 반도체가 수급 문제 때문에 못 찍어내니까 우리가 반도체 생산국인데 왜 반도체 공급 부족 아니냐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정말 시장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족은 메모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정말 상식적인 거죠.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베스트는 사기꾼이라고 하시면서 반도체 앵플 부족하다. 우리 또 윤쌤이 상처받으셨고. 아니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제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를 내가 친절하게 다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보통 브로드컴 얘기를 많이 해요. RF 칩 같은 거.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MCU 아날로그 칩 있잖아요. 이게 다 통신 칩이에요. 이걸 못 찍, 이게 부족하니까 저희 모바일 디램한테 다 쌓이는 거예요. 이건 반도체 한번 돌면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시장에 공급 과잉 이슈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 이슈. 그러니까 통신 칩은 공급 부족인데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년 초에 트렌드 포스에서는 많은 우리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상반기에 쉬었다 돌아왔다니까 지금 사야 된다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년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를 보고 있으면 그게 안 오지만 내년 1분기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들이 한 2자릿수 빠지면 그때 주식을 사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그림인데 시장의 가장 밑에까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유동성 얘기를 했었고 인플레가 이제 이러한 가격 전가력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비가 확대되니까 재고 증가가 필요하니까 생산을 늘려가지고 설비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돌아갔는데 하여튼 어떻게 수요 확대 둔화가 되면서 과잉 재고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시냐면 극단적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네. 공급망 이슈가 해결된다는 거는 물론 밀린 수요도 있지만 그냥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더 그런데요. 문제는 더 문제는 네, 그런데요. 쌍나 진짜. 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말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공급망 이슈가 해결된다. 공급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생산이 늘어날 건데 최근에 어떻게든 간에 이 공급망이 이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제. 근데 오늘 며칠 전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자꾸 각 나라가 다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어요. 일본이 생전 안 하던 걸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네. 일본이 디램 공장을 신설하고 일본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떤 장비 업체도 있고 이런 나라인데 네. 그리고 뭐 각자 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뉴스 같지만 너네 들어와서 생산해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건비가 그 비싼 미국에 우리가 생산하러 들어가면 아무리 혜택을 준들 옛날에 어떻게 미국 가서 생산을 해요? 저 중국 가서 생산을 해야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다 코스트가 올라가는 생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뭔가 알게 모르게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긴 사이클에 고민이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클 폰터라는 분이 뭐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이건 손지우 애널리스트라고 이게 이제 그 SK증권의 네. 캐피탈 애널리스트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그 책에 있는 건데 이제 인간의 공가임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포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건데 총수요 성장성은 일정하죠. 근데 수요는 순환적 성격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순환적 수요의 상승기가 오면 항상 낙관적 기대가 커져서 캐파를 늘려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왔다 갔다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오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사와카미 야스토라는 일본의 굉장히 그 성공적인 투자가가 있는데 사와카미 투신 네. 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캐파를 늘릴 때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거. 그럼 방향은 그쪽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이제 캐파가 늘어난 캐펙스가 증가하고 왜 있어서 그렇게 됐냐를 보면 사실은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밑에 깔린 건 중국의 변신이에요. 미국도 변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 거죠. 옛날에 2000년대에는 내가 열심히 싸게만 생산해 주면 미국이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보더라 돈을 실컷 주고 이제 미국은 싸게 디플레이션을 중국이 수출해 주니까 경제가 이제 잉여를 남겨가지고 잉여를 갖고 어쩌면 자본의 기술에 투자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근기였어. 그렇죠. 금위기 직전까지.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중국이 큰 거죠. 그다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자기네 또 중화주의지 뭘 붙이쳐야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저번에 국가 정책을 바꾸겠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은 이제 미중 갈등에서 뭐 자기네 어떤 과거 위상을 찾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정책은 미국식 서비스업보다는 독일식 스마트 제조업이라고 근데 정확히 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제조업을 하겠다. 근데 잘 보시면 저라도 중국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뭐 화웨이 이슈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미국이 택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이 패권을 뺏길 것 같이 모른다는 걱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중국 전문가들이 하실 얘기인데 저는 단순하게 둘 다 싸게 어떤 생산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곳에 생산하면 될 문제를 각자 도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갖고 미국도 엄밀히 말하면 리쇼라는 정책이 결국 기업을 유치해서 세금을 거두려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네 시설을 다 만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중국에도 만들고 미국에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 훨씬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경제에 어떤 연상이고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단기적인 시장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지가 매우 궁금해요. 이거 보통 이거를 프로덕션과 트레이딩의 볼륨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들어가자면 이 그림인데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아이디어보다는 세미나용으로 쓰는 거고 여러 가지 잘 보시면 다 나오는 그림이에요. 많이들 보는 그림인데 중국과 코로나가 일깨워준 거는 뭐냐면 공급망을 각자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무조건 해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당시에는 결국은 월드 트레이더 월드 프로덕션의 비율을 보면 얼마나 2000년대 황금기였으니까 중국이 들어오면서 열심히 소위 뭐 차이 아메리카의 시대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니까 우리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네. 2009년 이후에 협조하는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이때도 상당히 좋았었고 금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생산 회복이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커지는 상향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해피한 순간이 온다고 다들 믿음이 강하세요 지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망이 극복되면 공급이 느는 겁니다. 수요가 느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해외 의존적 공급 증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미세한 변화지만 이게 상당히 각국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공급 과잉 업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뭘지를 저도 정확히 희미해요. 희미하지만 잘 구별해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설비 투자 많이 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해서 이제 네. 이제 뭐 공장 막 짓고. 그렇죠. 그건 차후에 차장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까요? 결국 이제 무역이 크게 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를 줄이고 관세도 낮춰주고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교역하자. 그래서 너희들 거 내가 사주고 뭐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결말이 올 텐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면 중국이 먼저 힘이 아직은 딸리니까 좀 수그리는 자세가 나오면 글로벌 경제나 주시장이 좋을 것이고 뭐 좀 이런 게 나와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2009년 4월에요. 런던에 G20이 열렸을 때 결국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 충분히 도와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좀 기대했죠. 이럴 때 중국이 뭔가 해주길 바랬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뭐 거죠. 내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맞습니다. 뭐 중요한 재임 3기 네. 집권 3기로 네. 가야 되니까 20차가 공산당 전체 대회가 열리죠. 공산당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네. 막 숙이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그림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중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진핑 총서기가 결국은 연인 여부가 못하겠지만 2022년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회사채 만기 중에 안 좋은 것들 비중이 4월까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크레딧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함부로 좀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알다시피 미국은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은 기업 부채 문제였잖아요. 결국 네. 뭐 국영 은행이니까 버틴 거지 뭐 기업 부채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가계 부채 문제를 본다면 저는 내년 인민은행이 내년 4월까지는 액션을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기 물량들 오는 건 조금씩 돈은 풀어주겠지만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구간. 헝다 이슈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뭐 파괴적 이슈는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중국이 액션을 안 할 거라는 거였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게 확인했던 날이었다. 그리고 네. 요 그림은 뭐냐면 결국은 무역량 축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모습이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우리 하우스에서 고민하는 이슈는 뭐냐면 요 조그만 그림 안을 보시면 작년부터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뭐냐면 실적 시즌보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온 기업이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두 자릿수씩 좋게 나왔어요. 와. 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실적 시스템이 이렇게 다 잘 나온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분기부터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네,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완전히 높아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예.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동료들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마진이 이제 9%대로 올해 올라가고요. 내년에 9.9%대로 올라가고 9.7% 내년에 올해 9.1, 9.7 내년에 1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제가. 우리가 같이 모여있으니까. 과연 이 정도 마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 비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 반문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보통 과거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수준보다 잘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올 때 주가가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서 상당히 더 오실 거예요. 내년에 영업마진 컨센서스가 9.6인데 9.7이 아니라 9.6이네요. 제가 0.1을 틀렸는데 헷갈려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예요. 무역 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년에 이렇게 좋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아마 빠르게 3분기, 4분기서부터 소위 전망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수출 증가율도 빠질 5월부터 빠졌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 매니저들은 할 게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근데 잘 보면 나쁜 거를 잘 반영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 할 말이 많은데. 아이고. 아니 지금 이제 센터장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밑에 애널리스트한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제가 이거 맞냐? 왜? 그럼 제가 논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좀 심한 편인데. 낙관적 편향.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 가죠.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추정치 상향 조정은 되게 빨리 하는데요. 하향 조정은 뒤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렇죠? 그 논문을 읽어보시길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3개월 동안 이 추정치 상향 조정 못하고 계속 옆으로 가는 종목이 많아요. 빨리 상향할 땐 빨리 올린다는 게 경향이었다면 내릴 때는 뒤늦게 내리는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제가 하기에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커버리지 종목은 자기 새끼 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그쵸. 좀 애정을 갖는 해보셨잖아. 있죠. 해보셨죠. 이 두 분 다. 근데 매크로기 또 약간 다르죠. 근데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쳐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센터장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슬쩍 이제 섹터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철강 가격이 올라서 강판 가격이 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인 자동차의 원재료 가격이 한 3천만 원이나 치면 2천만 원이 그런 거예요. 비싼 소재들. 근데 그게 막 오르면 한꺼번에 그 분기에 반영을 안 해요. 그거를 롤링 시켜가지고 뒤에 반영을 하거든요. 좀 뒤로. 나눠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그 코스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올라간 원재료 가격이 나눠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반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도 만약 이런 가격이 잘 일시적이 아니고 진정이 안 되면 연간으로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느리게 내려오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이게 내려왔을 때는 좀 주가를 떠나서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데 주가가 나쁘다가 아니라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느리게 아직 작용이 되다 보니 우리 시장은 유독 더딘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PS, 포워드 EPS 대비해서 주식이 너무 싼 거 아니야? 10배인데 그러면 그 EPS가 좀 높게 돼 있는 거라면 그렇죠.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시장은.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올해 잘 보시면 이제 드디어 꺾였습니다. 내년 것들이 쭉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순이익으로 내년에 이익이 역성장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올해보다. 왜냐하면 올해는 순이익이 왜 높냐면 네이버 일회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면 내년에 지금 내년 2% 성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순이익 여기 보시면 2%보단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반문을 드릴게요. 오늘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역성장한 주가가 강세장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순위의 역성장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주가가 대세 하락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가는 장은 아닐 것 같고 박스권이거나 박스권 확률이 매우 높다 봐요.
그 높낮이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면 좀 뭔가 시장이 뭔가 꼬여서 단기적으로 신용 물량이 나오고 가는 뭔가 그랬을 때 사야지만 수익이 나는 장이지 이걸 추세적으로 크게 먹으려 할 수 있는 장은 아니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배터리 소재 이런 걸 몰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딴 것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변화가 중요하고 최근에 이미 무역도 꺾이고 이거 다 꺾여 내려온 수익자는 확인됐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뭐 그림을 많이 가져왔지만 세미나 하던 내용 중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그림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때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진 않겠죠. 이게 뭐냐면 이 테이퍼링 그때 할 때요. 네. 굉장히 14년도. 이 싸다고 그랬어요. 그 직전에. 싸다가 이상하게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맨날. 근데 에너지들이 충분히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나서부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위기 때는 당연히 이게 급락하면 이럴 때는 굉장히 빅찬스고요.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높았을 때는 주가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대감이 높죠 지금. 지금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내년에 기업이 망가지고 대세하락이 온다는 게 아니라 현재 내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고 그 기대 수준을 우리가 못 쫓아갔을 때는 시장은 실망한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시나리오 중에 순이익으로 본다면 역성장 확률이 높은 애인데 그 해는 연간으로 크게 오른 장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지만 그랬을 때 이런 공식들을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라는 게 이런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실은 기업 시점 관련된 기대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려올 것 같고 문제는 이 부분인데 금리 부분인데 이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인데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클 수 있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성장이 극복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장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이제 저번에 다른 데 가서 항상 요새 보여드린 건데 이럴 때는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주식시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잘 안 맞거든요. 리스크가 큰 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보통 주가 네. 빠져 있을 때 리스크가 적어요. 여기서 리스크의 전제 조건은 밸류에이션이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크레딧 같은 걸 보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금융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이격도가 얼마나 접근하기에는 시장 매우 위험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사이클에 활용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콜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어떤 흐름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극복되고서 금리를 이상의 인플레 이상의 성장이 확인되면 시장은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걸 노리고서 막 서둘러서 이제 뭐 막 그러기에는 여전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진 않다.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좀 장황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그래도 같이 업계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해도가 더 해주시니까 편한 마음을 했는데 네.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유 뭐 사실 뭐 이제 저희 댓글창도 보면은 약간 좀 의견들이 있긴 한데 불만들이 많으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불만 없어요 오늘. 아 그러세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 오늘 되게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어려운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말씀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수식을 사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업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할인율이 빠지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할인율이 빠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슬로우플레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는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를 추가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할인율을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이익이 그러면 늘어날 거냐. 공급 비용 자체가 늘어난 부분을 수요 측에 완전히 전가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가니 결국은 분자든 분모든 주가의 방향을 너무 위쪽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중에 우리 저희 전략팀과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 야 우리 정말 2,900 한번 맞으면 강하게 바이콜하자. 정말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고 네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2,850을 하단을 냈지만 850 정도만 맞으면 그냥 비콜로 하자 했는데
저래도 수수께끼가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기대 수준이 안 내려올 줄 몰랐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이 정도 내려갔으면 기대 수준이 지금 이렇게 높기에는 여러 가지 코스트 부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고요.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여기 박 본부장님과도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전자를 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시장 컨선이 거의 내년에 70조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52조 적었던 거예요. 우리 담당자가.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희는. 이제 목표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낮춰놨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49조로 저희가 전망을 해요. 내년을. 근데 막 삼자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가 쫓아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다들 버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미국이 일단 굉장히 단단한 상황이고 국내에서 누가 뭐래도 과거와 구조적으로 혹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가격의 조정이 복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녹아 있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봐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인데 물건은 많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건은 많이 팔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Q가 단가를 가격 전가를 강하게 하기에는 P&G 같은 걸 보면 그런 글로벌 기업조차 가격 전가에 자신이 없어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 전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코스트 문제가 유가가 만약에 90%를 넘어가면 대표적인 사례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진폭이 축소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데 마진폭이 보통 축소되면 사람들이 진짜 실적 안 좋아진다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보단 잘 나와지면서 주가가 갈 확률이 높지 지금 그렇게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그냥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요즘도 만약 그냥 분위기는 뭐 한 3,400과 한 2,900의 박스권 막 굉장히 넓게들 보시는데 과연 3,400을 갈 수 있을까? 뭐 조심스럽지만 그러면 3,400을 가려면 소위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과연 그렇게 힘을 받을 만한 지금 현재 글로벌 수요가 있는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아니 공급망 병목 형성만 해결되면 다 돼. 코로나가 이제 될 거고 저희도 계속해서 저번에도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공급망 이슈가 좀 해결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뭔가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야 하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미국의 저축률이 높고 뭐 수요가 있을 거고 소득이 올라가고 잘 보시면 미국도 소비자 신용이 올라가야 돼요. 미국도 그만큼 수요가 아주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자산 늘어났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소 대세 하락자 이런 거 고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아직은 전혀 아니라 봐요. 네. 다만 큰 어떤 상승장을 가기 위한 전세 경제가 좀 같이 발전하는 호황장이 올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저희 이런 우려와 달리 이런 모든 것을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서로의 고통 속에서 그냥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최소한 시진핑이 내년에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끝나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면 10월에 사서 내년 3월에 팔라 전략이 그렇게 적절할 것 같지 않다 올해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뭐 조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뭐 대세 하락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위쪽을 지난번 고점을 3,300 살짝 넘어갔는데 그 수준까지 다시 보기에는 여건들이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님 보시는 어떤 트리거. 그럼 이제 다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만한 트리거는 역설적으로 기대값이 낮아지는 게 좀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그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중국의 부양책이에요. 중국의 부양책.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데 중국이 더 견디기 힘들어서 부양책을 강하게 내놓으면 그럼 위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의 부양책은 이게 더 이상 약발이 없다라고. 미국의 부양책은 약간 이 시기에 가면 미국만의 잔치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뭐든지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얄밉죠. 미국은 지금 미국 주식은 좋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나오는데 그의 수혜주를 굳이 우리한테 끼워 맞추는 식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올해 반도체보단 자동차가 낫다고 했죠. 둘 다 같이 빠졌으니까 같이 죽었죠. 네. 뭐 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이슈가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누가 뭐래도 부양책에 약간 관련되는 업종 중에 하나 미국의 전기차나 이쪽이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잘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전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아크의 캐시우드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접근이 맞는 게냐. 근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확인했고 그쪽에 소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는 생산에서 제조업으로 베이스로 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산업 쪽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좋구나.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좀 지져보는 중입니다. 더. 근데 이제 섹터널이 아니시고 그냥 네. 이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테슬라라든지 네. 우리나라로 치면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편한 네네. 자리니까 이제 편한 자리죠. 편하게 하세요. 네. 2024년 이익까지 땡겨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이요? 그러니까 2022년, 24년 네네네. 2차 전지 소재 업체.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밸류에이션 네. 부담이 밸류에이션을 좀 제가 많이 보다 크긴 보니까 했어. 예. 야 24년 것까지 땡긴단 말이야. 좀 뭐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경험적으로 네. 굉장히 무리수돼야 지금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인 아니 거죠. 뭐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이익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 다 동일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2차 전지 소재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럴 바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LG화학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쪽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도 서버 디램까지 하락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하이스 이 정도면 싸죠. 하이스 혹시 이런 거 다 떠났어요. 하이스에 8만 원짜 보이냐? 혹시나. 그럼 만세죠. PBR로 보면 과거 밴드 하단까지 온 거니까. 근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케미칼 헷갈리는 상황인데, 또 정유주를 해? 뭐 이런 고민이죠. 어떤 분은 이러니까 뭐 조선주가 됐다 온갖 얘기를 나오지만 한 번 좀만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코스트예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기업이 비용 정가를 할 만큼 소위 PPI보다 CPI가 강하게 못 오르는 상황에서 뭐 매크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PPI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CPI가 정가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많이 팔 수도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바이오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에요. 네. 셀트리온이 내러티브도 좀 내러티브로 올라온 주식인데 내러티브가 좀 흔들리잖아요. 주주 간의 문제도 생기고 실적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제가 참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분산적이고 일부 2차 전지 소재만 몰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과연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요지는 오늘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뭔가 자신 있게 시장을 치고 나갈 수가 없다면 뭐 그럴 때 어떤 분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좋아지는 거 들고서 몇 년 버티고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가실 거면 시장을 보시지 말고 시장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이 될 건데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 보고 계시면서 그거는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또 연말도 다가오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즐거운 계획 세우고 그래 내년에 뭐 혹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또 신용이 막 좀 몰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한번 사보고 뭐 이런 식의 정도 시장이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위가 막혀 있다고는 말씀 주셨는데 네. 또 거꾸로 아래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위드 아래는 막혀 있다 보니까 위드 아래도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편하게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보다 더 네. 방대한 길자료인데 하고 났더니 이제 저한테 뭐 누님 위가 뚫릴까 아래 솔직히 어디가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위도 뚫릴 수 있다 봐요. 어떤 문제냐면 결국 뭔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노출됐다면 뭔가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의외로 아래가 좀 더 뚫릴 가능성을 보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더 시장에 대해서 그럼 빅찬스지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두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나 저희가 2,850 이 정도 와준다면 그 밑에 물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밀려봤잖아요. 거기서부터 뭐 빠진들 얼마나 빠지겠어요. 거기서부터는 그 정도로 가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대표주들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면 만세 부르고 전 사야 된다 보는데 의외로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또 기관에서 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알았어 그냥 안 보고 맞아요. 말든지. 네. 근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알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나마 또 어쨌든 이 장에서도 가는 놈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아까 조금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뭐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대형주냐 중소주냐인데 그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닌 것 같고 오늘 센터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결국은 공급 압박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는 공통적인데 맞아요. 그 와중에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냐 없냐 그거가 하나의 좋은 키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 다 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도 돌려보고 온갖 걸 해보는데 참 찾기는 어려운데 네. 하여튼 그게 가장 최고의 답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앞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소재 쪽이 올라가는 이유가 정작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이놈도는 다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가격 전가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씀하시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게 생긴 거냐면 리오프닝에서도 그냥 뭔가 리스크 요인이 생긴 걸 빼고 남은 건 그냥 공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쪽을 다 몰렸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기 뭐냐면 그것도 반영할 걸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남은 건 솔직히 뭐냐면 제가 불과 그때 여기 와서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왔을 때 리오프닝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하이브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뭐 다 이제 얘기하고 뭐 의류업종도 뭐 이제 다 철진한 거 다 뭐 어느 정도 뭐 한 대 백화점 다 조금씩 문제였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정말 남은 게 뭐냐면 정말 하시니까 오늘도 계속 누구랑 이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하이사 이런 것들이 아까 안 좋은 거 이제 다 말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PBR 거의 얼마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언제 될까도 고민하는 거고. 근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소재 같은 거에서도 뭐 사실은 뭐 아마 케미칼 담당자들 들으면 저 센터가 마발하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안 좋아 보이죠. 4분기부터 다 스프레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반문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부터 유가가 이제 꺾이면 뭐 이런 고민하는 거죠. 항공주도 유가가 좀 꺾이면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릴 수만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포지션을 늘려놓기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우리가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지루할 정도로 숨어서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먹잇감을 찾을 수 있듯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가격 전가가 조금이라도 가능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곳들은 시장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알파가 요만큼만 있으면요. 정말 몰려버리죠. 그냥 몰려가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자신 있게 저번에만 해도 리오프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맞던 틀리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에요. 이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방법론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내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단순하게 보셔라. 뭐였냐? 아까 결국은 더 단순한 기대값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 쪽에서 아마
문제의 시작은 중국이었다면 중국에서 변화가 나야 된다든가. 그리고 만약 얘기를 하면 더 극적인 거는 코스트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11월에 좀 혹시나 유가가 90불 넘어가는 게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시장은 이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코스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하시면서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제가 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좀 늦어졌네요. 아유, 재미들 없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저는 워낙 두 분이 어깨 계심이랑 얘기할 때 편하니까 저도 네.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각이 시장 보는 시각이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좀 명확히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정답을 건데. 누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시간이 또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쌤은 이제 빨리 댁으로 보내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래요. 좋은 말씀. 저희 매달 한 번씩 나와 주시기로 한 걸로 그러니까 알고 뭐 있는데. 카카오가 좋은데 꼭 데이터로 오는 기분으로 여기는 와요. 네,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또 네, 그래서- 편하게 와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오겠습니다. 아니고요. 제가 약간 양해를 좀 구했는데 혹시 점잖지 않게 사보 입고 와서 좀 죄송스러워요. 아유 이런 아닙니다. 편안하게 저녁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윤 센터장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